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형의 어지럼증 상담소 네 번째 시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중년 이후에 노년 어른층들이 관심이 특별히 많으신 근육, 하체 근육, 근육 운동과 내 삶의 여러 질환과 그리고 앞으로 노후에 어떻게 준비할 거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는 어지럼 전문 이형신경의원의 이형 원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육, 특히 하체 근육은 노년기 내 생명을 지키는 주춧돌이다. 내가 노년기 살아가는 모습은 하체 근육에 결정됩니다. 즉, 자식들 걱정 덜 끼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내 의지대로 살 거냐, 아니면 요양병원에 가서 참 남신세를 지면서 힘들게 살 거냐는 근육에 달렸다. 오로지 하체 근육 많이 키우고 근육을 빵빵하게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의 주제는 건강한 노년에 의한 근력운동의 중요성, 당신의 하체 근육, 노년기 내 모습을 결정한다 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하나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늘 첫 번째 가져옵니다. 어지럼증의 임상적 중요성, 왜 어지럼증을 우리 일반인도 좀 아셔야 되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어지럼증은 두통 다음으로 흔한 증상입니다. 두통 다음으로 흔한 증상이고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꼴로 평생의 어지럼증을 경험한다는 최근 국내 연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1차 의료기관에 찾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어지럼증이고, 또한 1차 기관에서 신경과에서 두통 다음으로 흔한 원인이 어지럼증입니다. 7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50%가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는 만큼 어지럼증 아주 흔하죠. 또한 최근에 우리 국내 연구에 의하면 연간 어지럼증으로 인한 의료 비용이 약 5,500억.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초고령화 시대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뒤에는 아마 어지럼증 환자가 더욱더 증가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지럼증은 아무래도 노화와 관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노년층으로 갈수록 많습니다. 두통은 특별히 노인 인구에 많다는 것은 없지만 어지럼증은 노년층이 많고, 그래서 아마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 어지럼증과 관계된 의료 비용이 거의 1조 이상을 돌파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이면서 표준화된 어지럼증 관리 체계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오늘의 핵심인데, 노년층에서 낙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 낙상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지로서 생기는 경우도 많지만, 이 낙상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근감소증, 근육의 감소도 역시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이 있으면 낙상이 많이 생기고 밸런스가 깨져서 오늘은 주로 이런 근육 감소와 낙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또한 이런 세 번째는 제가 지난번 세 번째 어지럼증 상담소에서 강의했던 뇌졸중을 예고하는 어지럼증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즉 두통 다음으로 흔한 증상이다. 두 번째는 노년층에서 낙상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뇌졸중을 알리는 경고 증상으로서의 빨간불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이러한 어지럼증의 임상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근감소증.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근감소증이라는 것은 핵심이 나이가 들어서, 즉 노화와 관계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즉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서서히 발생하는 근육의 양의 감소, 그로 인한 근력, 근육의 힘의 감소가 있고, 이거로 인한 일상 수행 능력의 감소, 즉 일상 수행 능력이라는 것은 앉았다 일어서는 것, 항아리를 여는 손의 악력, 신호등을 제시하며 걷는 것, 식료품을 들고 나르기 등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힘들고 피로하고 쇠약해지는 것이 근감소증입니다. 보통
보통 그 30세 이후에 점점 30세 이후부터 근육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30세 이후부터 근육이 감소하는데 특히 50세 이후에서는 연간 한 1 내지 2% 정도 근육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아주 가속화되어서 사실 그 80대 정도가 되면은 전체 근육이 최고 많이 근육이 있을 때 비교해서 한 절반 정도가 소실됩니다. 사실 절반은 엄청난 겁니다. 젊을 때보다 80 정도 되면 근육 양이 50% 정도가 감소하는 아주 이런 것이 대부분의 우리 인간의 노화와 관계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어떤 특별히 관리만 하면 최대한 이 근육의 감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근육의 감소를 우리 노력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게 근감소증입니다. 이런 거로 인해서 노인들의 허약감, 피로, 이동성 감소. 이동성 감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앉았다 일어서기, 방에서 화장실 걷기, 혹은 교통 신호등 그 파란불의 시간 내에 걷기가 안 되죠. 보통 우리 신호등은 한 1m에 1초 정도 해서 보통 한 40m 정도의 신호등이면 초반에 그 진입할 때 한 4, 5초 정도 주고 해서 45초 이내에 걷습니다. 보통 40m 정도의 거리의 신호등은 한 40초에서 45초의 파란불을 주는데 이 시간 내에 못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근감소증이고 그로 인해서 독립적인 생활이 안 된다. 그리고 낙상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근감소증의 어떤 증상이라서 이런 것들을 인해서 어떤 그 삶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근감소증이 그 생기는 원인을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입니다. 노화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근육의 주된 성분은 무엇입니까? 단백질이죠. 단백질의 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또한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뇌신경이죠. 노화가 있음으로써 뇌의 신경세포의 감소로 인해서 뇌 신경세포의 어떤 기능이 떨어져서 근육을 수축시키는 능력이 떨어지죠. 40대 이후에 매년 1%씩 감소한다. 그렇죠. 두 번째는 활동량이죠. 현대인 대부분 앉아서 근무합니다. 사실 직장인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근무하고 앉아서 텔레비 보고 서 있는 생활이 부족하죠. 활동량의 감소와 운동량의 부족이 상당한 부분의 현대인에서 근감소증의 원인이 됩니다. 사실 옛날에 우리 그 신석기, 구석기 시대는 어떤 체립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농경 생활과 함께 걸어 다닐 때는 앉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죠. 그럴 때 있던 우리 조상들은 사실 하체 근육이 더 발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량의 감소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건 달리 말하면 우리가 노력하면 운동하고 낮 시간에도 우리가 가능하면 앉지 말고 서서 일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가 이런 만성질환들, 당뇨, 만성 콩팥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암, 각종 염증, 이런 거로 인한 소모성 질환이라 합니다. 흔히 이런 소모성 질환이 있으면 근육이 위축되고 곤다는 거죠. 또한 여성들은 폐경 후에 이 근육의 보호 기능을 가지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줄어듦으로써 여성들은 폐경 후에 근감소증이 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잘못된 어떤 생활 습관이죠. 그 중에 하나가 채소를 많이 먹고 채식을 많이 해야 오래 산단다라고 생각하면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데는 절대적으로 육고기, 살코기를 드셔야 됩니다. 단백질을. 특히 비타민 D와 칼슘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 근육이 수축하는 데는 칼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칼슘이 제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촉매작용하는 게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또한 근육 합성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비타민 D와 칼슘이 많은 우유, 유제품, 햇빛을 많이 보고 고기를, 저는 어르신들한테 일주일에 3번씩 살코기를 드셔라 합니다. 그래서 이 육류를 섭취하고 단백질을 섭취해야지 우리가 근육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남성, 여성들에서 남성 호르몬이 수치가 낮아지면 근육이 위축됩니다. 우리 종종 왜 보디빌더 선수들 남성 호르몬 막 주사 맞고 근육 키운다는 말을 종종 신문에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 나이 들면 떨어지니까
어쩌면 우리 인간의 숙명이에요. 노화란 것은 그로 인한 근육이 감소하지만 우리가 이런 활동량을 충분히 늘리고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고 잘 먹으면 어느 정도 또 유지할 수 있는 게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은 어떤 의사가 대신해 주시는 부분이 없고 근육을 키우는 약이 없어요. 오로지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의 노력으로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고 아주 고단백 음식을 드심으로써 근육을 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근감소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일단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근감소증을 작아진다는 뭐 사실 쉽습니다. 내가 왜 이래 피로하노? 요즘 왜 이래 허약하노? 움직이기가 귀찮노? 힘들어? 앉았다 일어서기도 힘들다 라고 말하는 게 대부분 근감소증입니다. 근데 뭐 4m 걷는데 5초 이상 혹은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30초에서 10회 미만 혹은 어떤 악력, 손의 힘 흔히 어르신들 요즘 우리 그런 연구들 많습니다. 손의 힘, 악력이 저하되면은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26kg 미만, 여성은 18kg 미만의 악력, 이건 뭐 측정을 해야 되니 어쩔 수 없지만 간단한 건 이런 거예요. 만성 피로, 허약감, 앉았다 일어서기를 30초 이내 30초에 10회 미만으로 한다. 예전에는 신호등에 그 건너는 시간을 충분히 맞추고 건너는데 요즘은 건너기 힘들어서 대기 중인 차가 빵빵빵 거리면서 빨리 건너라고 재촉을 받는다. 화장실에서 뭐까지 간다. 이런 거리 걷는 게 힘들다. 이러면 근감소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뭐 진단법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검사보다도 우리 어르신들이 생활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감소증을 알 수 있는 주요 증상으로는 계단에 10계단 오르기가 힘들다. 자주 넘어진다. 물론 넘어지는 낙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어지럼증도 중요하지만 근감소증, 피로하다. 사실 이거 피로한 게 상당히 근육과 관계됩니다. 뒤에 나옵니다. 팔다리가 가늘어진다. 그리고 또한 물건에 나르기 어렵다. 즉 무슨 라면 상자 이런 거를 들고 현관에서 부엌까지 가져가기가 어렵다. 걷는 속도가 현저히 감소한다. 보통 이런 거죠. 신호등을 제시한 데에 못 걷는다. 보통 1초에 1m를 걷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오는 슬라이드에 그 4m를 5초 이상 6초, 7초 만에 4m를 걷는다 하면 근감소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 가지 이런 지표로 해서 4점 이상이면 근감소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무슨 복잡한 점수를 매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생활에서 근감소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는 피로하다. 예전보다 몸의 앉았다 일어서고 하는 동작이 힘들다. D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 말 D다. 그리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 신호등을 제시한 데에 건너기가 어렵다. 뭐 과일 상자 같은 가벼운 상자를 들고 현관에서 부엌까지 내려주기가 어렵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근감소증에 관계하는 임상적인 그 증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수십 층 건물에 고층 건물이 튼튼하게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방공사가 잘 돼야 되죠. 땅을 2m, 3m 땅을 파서 그 안에 이런 콘크리트와 건육으로 빡빡하게 채워줘야지 고층 건물의 안정성, 단단한 건물이 되듯이 사람도 안정성을 가지고 육체적으로 원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하체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뼈에 해당되는 것, 이 철근에 해당되는 것이 뼈고 이 콘크리트에 해당되는 게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은 뼈를 보호하고 뼈를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쿠션 역할도 있지만 뼈의 생성과 흡수의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근육이 발달해야지 뼈도 발달하고 뼈가 발달해야지 근육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흔히 골다공증 있는 분들 근육 빵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이.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으면서 근감소증이 있으면서 복부 비만이 있으면 참 안 좋은 거겠죠. 내장 비만과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의 세 개의 악재를 만나면 건강에 위협신호입니다. 그래서 근육은 70%가 하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근육의 40%는 허벅지라서 이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어르신들 오래 사는 방법입니다. 근육을 키우는 게 무조건 노년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근육이 결정된다는 건 중요합니다. 근육이 빵빵하지 않으면 늘 넘어지고 불안합니다. 또 뒤에 나오지만 근육과 여러 질환들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근육은 단순히 뼈를 보호하는 물리적인 쿠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뇨, 심장병, 고혈압, 치매, 암 이후의 생존율 다 근육이 담당하고 제가 주로 전공하는 어지럼증하고도 관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단한 건물, 탄탄한 하체 근육, 지방공사가 잘 돼야지 건물의 고층 건물의 안정성이 있듯이 하체가 부실하면 넘어진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체가 부실하면 넘어진다. 하체는 근육과 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근육, 앞에 말했는 허벅지 근육도 중요하지만 이 종아리 근육은 하체에서 내려온 혈액을 근육의 수축 이완 작용에 의해서 마치 펌프질 하듯이 정맥 혈류를 순환시켜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마치 우유 짜듯이 하체로 몰린 이 피를 펌핑해서 심장으로 되돌려주기 때문에 이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으로 부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종아리 근육이 약하면 또 넘어집니다. 종아리 근육이 약하면 기립성 어지럼이 오죠. 제가 또 아마 우리 이영의 어지럼증 상담소 한 6번째, 7번째 시간에 강의를 할 건데 해마다 여름철 찾아오는 불청객, 기립성 어지럼은 종아리 근육과 관계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계절보다는 아마 여름이 한 6개월 정도 가는 이런 거의 동남아의 어떤 기후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기립성 어지럼이고 이 기립성 어지럼이 심해지면 실신, 졸도, 기절하게 되는 거죠. 이런 기립성 어지럼 예방에 제일 중요한 종아리 근육을 빵빵하게 가져간다. 그래서 까치발 운동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까치발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까치발 운동을 통해서 하체를 빵빵하게 가져가, 종아리.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하체 중에서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다. 허벅지를 제2의 심장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근육 펌프이기 때문에. 우유 짜듯이 피를 짜서 심장으로 되돌려줘서 심장에 많은 양의 피가 들어옴으로써 혈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즉, 기립성 어지럼의 원인은 기립 저혈압이 대부분입니다.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흔히 어르신들 앉아서 혈압이 130에 80이니까 정상인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종종 어떤 분들은 일어나면 130이든 수축기 혈압이 80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핑 돌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아리 근육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이 근육에 따라 노년을 보내는 내 모습을 결정한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최대 근육량 시점에 비해서 남성 15kg, 여성 10kg 이상 빠지면은 사망할 확률이 5배 높습니다. 요양병원에 갈 확률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면 주변의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면 하체가 다 고옵니다. 하체가 가늘어지면은 위험하다라고 느낄 수 있고 여러 연구에 의하면 남자는 최대 근육량이 15kg 이상 빠지면 3년 내지 5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근육 1kg는 돈 4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 하면 근육이 빠져서 입원하면 입원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1kg는 돈 4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여러 연구에 의하면은 근감소증을 겪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매우 3.74배 높다는 우리나라의 최근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근육을 키우는 게 내가 가장 노년기에 해야 된다는 걸 정말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의영 교수님은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산병원에 계시고 노인의학의 거의 대가죠. 이분이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르신들 국민연금 저도 교수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사학연금 받는데 연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근육 적금이 중요해요. 그래서 근육과 재테크를 합치는 이 근테크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을 위해서는 중년인 40대, 50대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대, 50대 우리 한참 액티브한 우리 40, 50대의
여러 남성, 여성분들 지금부터 바쁘시더라도 근육을 키워놔야지 노년에 의해서 연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근육 적금을 들으셔야 된다. 그래서 근육과 재테크의 준말인 근테크란 말이 나온 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종아리 근육이요, 남자 34cm 이하, 여성 34cm 이하이면 근육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종아리의 최고 긴 그 포션을 우리가 줄자로 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년연금, 노년적금처럼 근육 적금은 중년 40, 50대부터 해라. 왜? 40대부터 매년 1%씩 근육이 감소하니까 이때부터 노력을 해야지 근육이 빵빵해진다는 거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사실 뭐 노년에 적금 많이 들어도 근육이 부족해서 넘어지고 낙상되고 골절되면 그걸 끝나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노화를 막는 최적의 예방법은 근테크에 있다란 말이 있죠. 정의원 교수님이 강조하셨는데,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유산소 운동을 3하고 근력 운동을 7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걷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물론 걷는 것도 안 한 것보다 좋지만,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드셔야 됩니다. 여러 연구가 이래 다 나와 있습니다. 고령일수록 과체중이 오래 삽니다. 우리 70, 80세 드신 분들 갑자기 살이 한 4, 5kg 빠지면 그거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체중이라는 거는 아주 BMI가 30씩 가져가는 말은 아닌데 표준 BMI보다는 조금 쩌는 약한 비만이 좋다는 거예요. 암 환자의 생존율도 언더웨이트, 체중 감소보다는 약간의 오버웨이트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체중은 무조건 노년일수록 유지 내지 증가해야 되고, 그러려면 단백질을 섭취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운동법이 있죠. 스쿼트, 계단 오르기, 프랭크, 런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운동을 헬스장에 가서 돈 주고 하러 가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운동은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집에서 매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날 잡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헬스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km 이내의 거리의 이동을 근육으로 가져가십시오. 그 말은 차 타지 말란 말입니다. 요즘 차가 너무 많아서 2km 이내를 걷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육으로 가져가는 말은 그러란 이야기입니다. 5층 정도 계단은 엘리베이터 타지 마십시오. 그리고 집에서 스쿼트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까치발 운동, 프랭크, 여기 있는 운동 중에서 헬스장에 가서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충분히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스쿼트, 까치발, 계단 오르기, 프랭크 모든 운동을 하셔야 되고, 요즘 유튜브 워낙 발달해서 저는 뭐 운동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는 운동이 중요한지 다 나와 있습니다. 관심만 있으시면 올바른 스쿼트 방법, 올바른 프랭크, 런지, 슬라이드 런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중요한 것은 근육 운동, 근테크는 40대부터 하라. 고단백 음식을 일주일에 3번 섭취하라. 고령일수록 체중을 유지하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근육과 일반 질환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심혈관 질환, 대표적인 신경색이죠. 우리나라 사망률에서 두 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게 심경색입니다. 암이 물론 1등이지만 암은 근데 하나의 장기가 아니잖아요. 단위 장기가 아니니까 단위 장기로 볼 때 가장 사망률은 심경색인데, 이 심경색 앓고 나서 사망률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근육입니다. 근육을 키우면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또한 당뇨와 관계된 것도 근육을 키우면 당뇨가 줄어들고, 당뇨 환자에서 조절이 용이한 거죠. 근육은 당연히 골다공증. 제가 이런 이 근육이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은 뼈를 보호하는 물리적인 쿠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뼈의 생성과 흡수에 뼈의 메타볼리즘, 대사에 관여합니다. 즉, 그래서 골다공증 있는 사람 중에 근육 빵빵한 사람 없습니다. 근육 빵빵하면 골다공증도 없습니다. 이렇게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치매.
또한 기립어지럼,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전공이죠. 자율신경과 근육이 관여하고, 고혈압도 근육이 빠지면 고혈압이 더 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근육이 지배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국내 연구를 주로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임상의학의 연구 수준은 전 세계적입니다. 여러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우리 여러 어르신들한테 좋은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노인 남성의 근육량 증가는 심혈관 질환을 감소시킨다. 이건 이미 다 알고 있는 데이터예요. 사실은 신경색이 있고 나서 사망률은 근육이 빠진 사람이 월등히 높죠. 그래서 근감소증은 근육 적금 만들고, 남성은 특히 근육량을 키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여성은 근육량과 함께 폐경 이후에 체지방이 축적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감소증이 없는 남성 노인은 근육량을 키우는 것이 심혈관 질환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팔다리 근육량이 1kg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40% 감소한다. 엄청나죠, 이거. 고지혈증 위험 역시 28% 줄었다. 반대로 복부 비만, 내장 비만인 허리 둘레가 증가하면 고혈압 위험이 32% 증가한다. 그냥 답은 나와 있죠. 뼈 단단하게 하고 근육 키우고 내장 지방을 줄이는 복부 비만 줄이면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 줄어들고,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 제 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치매하고 뇌졸중은 안 오고 싶다. 물론 뭐 100% 예방이나 있나마는 뇌졸중 예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배, 침묵의 살인자인 이 네 가지만 조절하면은, 나이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네 가지를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심장과 뇌혈관 질환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질병은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 방치해서 뇌졸중이 오는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 나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오지? 사실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침묵의 살인자라서 통증이나 정상이 없었다 뿐이지, 혈관은 계속 몸살 알았어요. 혈관에 기름기가 계속 낑겨서 혈관은 끙끙끙끙 신음을 냈지만 그 신음 소리가 우리 환자 귀에 안 들렸는 거예요. 왜? 통증이 없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막으면 충분히 좋아집니다. 또한 이 근감소증은 고혈압과도 관계됩니다. 왜냐하면 이 혈압을 높이는 데는 중요한 게 체지방, 즉 지방이 비만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비만할 때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가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하는 혈압을 상승시키는 시스템을 강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증가되면은, 이런 근육이 증가되면 혈압을 높이는 체지방을 줄여서 이런 혈압이 답으로 감소합니다. 즉 근육량이 증가되면 체지방이 감소되고, 체지방이 감소되면은 레닌 시스템의 활성화가 줄어들어서 혈압이 감소되겠죠. 또 한 개는 이런 혈압을 낮추는 데 중요한 AMP 호르몬을 활성화시킵니다. 뭐 우리 어르신들 AMP나 호르몬을 기억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든 근육이 빵빵하면은 혈압이 떨어진다. 혈압은 뇌졸중의 50%가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감소시키고 체지방, 비만을 줄이면은 혈압이 떨어진다는 거죠. 또한 절대적으로 혈당은 근육과 관계합니다. 하체는 제가 전체 근육의 70%를 차지한다 했죠. 이 하체 근육에 가장 많은 것은 허벅지라 했습니다. 허벅지는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포도당의 70% 소모한다. 즉 근육은 수축하고 에너지원을 포도당을 씁니다. 글루코스. 그래서 허벅지가 두꺼우면은 많은 양의 포도당을 쓰기 때문에 혈중에 돌아다니는 혈당이 줄어듭니다. 결국 당뇨의 합병증은 뭐 때문에 생깁니까? 혈중에 혈당이 증가돼서 이 혈당이 사고를 치는 건데, 근육으로 혈당이 많이 유입되면은 피 안에, 혈중 안에 혈당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허벅지 둘레가 1cm가 감소할 때 당뇨 위험도는 남자는 8%, 여자는 9% 증가됩니다. 정말 엄청난 거죠. 무조건 허벅지 키워야 됩니다. 허벅지 키우고 또 키워야 됩니다. 허벅지를 키우면은 당뇨 위험이 줄어들고, 또 당뇨가 있는 분도 조절이 좋습니다. 그래서
당뇨에 인슐린을 기억하듯이 당뇨에는 허벅지를 기억하십시오.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된다. 이 근육량이 많아지면 AMPK 효소가 많이 분비돼서 이 효소는 우리가 운동을 하면 어떻게 하면 운동이라는 건 근육을 쓰는 거죠. 운동을 하면은 이 운동하는 거와 똑같은 어떤 이 이제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는 데 있어서 AMPK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에 AMPK 효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많으면은 이 AMPK 효소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는데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효소라서 제2형 당뇨병의 어떤 표적 치료제로서 아주 각광받고 있는 게 AMPK 효소인데 이 AMPK 효소를 근육이 많을수록 이 근육 안에 AMPK 효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 안에 있는 AMPK 효소가 많이 분비돼서 혈당을 낮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육은 혈당을 낮추는 건 두 가지 기전이 있습니다. 첫째는 근육 자체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근육이 빵빵할수록 당연히 혈중에 포도당을 꺼내서 근육이 쓴다. 그 쓰는 데 있어서 AMPK 효소가 관여하는데 이 AMPK 효소는 근육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많으면 AMPK 효소가 많아서 당뇨병 발생을 낮춰준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당뇨의 인슐린, 당뇨의 허벅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감소증과 당뇨병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팔다리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이 적은 이 건강한 체형에서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체지방을 계속 잘 유지하고 있는데 근육이 감소되니까 당뇨가 4.8배나 높아졌어요. 2.2배나 높아졌어요. 즉, 이 근육이 많고 체지방이 적은 그룹을 5년간 추적 조사했을 때 체지방은 잘 여전히 유지가 돼서 좋았는데 근육이 빠지면 당뇨가 생긴다는 거죠. 또 한 그룹은 체지방이 더 증가돼 버렸어요. 5년 사이에. 그런데 근육마저 빠져보니까 당뇨가 올 확률이 5.7% 증가돼요. 이 말이 주는 의미는 체지방과 근육이라는 이 두 요소를 잘 유지하고 있던 분이 세월이 지나서 근육이 줄어들면 당뇨가 올라가고 체지방이 줄어들면서 근육까지 같이 줄어들면 더욱더 당뇨의 리스크가 높다는 거예요. 결국 당뇨라는 것은 근육과 체지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개는 이제 노년기의 근육은 치매와 관계됩니다. 동그라미 여기 보시면요. 근육이 1kg, 근육이 증가할수록 여자는 치매가 41% 감소합니다. 대단한 거죠? 반대로 체지방이 증가할수록 그 치매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죠. 근육과 체지방을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심혈관 질환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근육은 증가시키고 체지방 감소시키다. 특히 여성이 여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폐경 이후에 제가 앞 슬라이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은 근육이 위축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안 하면 더욱더 근육이 줄어드니까 근육이 줄어들면은 치매 발생률이 높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폐경기 여성은 체지방이 증가되죠. 그래서 체지방이 증가되고 근육이 줄어들면은 더 치매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근육을 키워라. 근테크, 근육 적금, 연금 적금, 노년 연금만큼 중요한 것은 중년에 근육 적금을 잘 들자는 거죠. 그럼 근육이 적을수록 치매가 잘 생기는 이유는 치매에는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아실 거예요. 베타 아미로이드라는 뇌에 축적되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 근육이 적을수록 베타 아미로이드가 많이 축적이 된대요. 또한 근력이 적을수록 우리 기억에는 제일 중요한 게 척도엽이라고 우리 해마가 있거든요. 척도엽의 대뇌 피지 두께가 얇아진답니다. 그래서 결국 근육이 적어지면은 알츠하이머 치매에 가장 중요한 베타 아미로 단백이 축적이 된다. 이 알츠하이머 치매 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신경세포거든요.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노란 거 있죠. 이게 바로 베타 아미로이드가 세포 안이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건 이제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두 가지 중요한 물질 중에 한 개가 베타 아미로이드고 이 척두엽의 이 부위가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면 베타 아미로이드가 더 많이 축적되고 이것이 신경세포의 기능을 줄여들고 신경세포를 점점 사멸시키고 죽인다는 거죠. 또한 신경세포 줄어드니까 척두엽의 두께가 얇아지는 거예요.
척두엽이 우리 기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해마가 있는 부위. 그래서 근육량이 치매와 관계된다. 특히 여성에서는 체지방이 올라가고 근육이 줄어들면 너무너무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또 한 개는 이 근육이 줄어들면은 폐기능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왜 우리 살찌면 숨가쁘다 하죠. 살찌면 숨가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어요. 근육이 적고 내장 지방이 많으면 폐활량이 감소되고 비만 환자들은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찬 거예요. 그래서 근육은 폐기능에도 많이 관여합니다. 자, 이래 되면 사실 관여 안 한 데가 없죠. 머리의 치매와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신경쇠, 고혈압, 당뇨, 그리고 폐기능 다 관여하고 어지럼증에 관여하고 낙상, 골다공증 다 관여하는 근육이라서 단순하게 뼈를 보호하는 뭐 그런 기계적인 역할을 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또 암 환자에서 이 근육량이 얼마나 증가해요. 여기 보면 암 환자에서 근육량과 체중을 늘리면 예후가 좋다. 여기 보시면 암이 대장암이 있고 1년 지나서 근육량이 증가되고 BMI가 증가되고 체중이 증가되니까 상대적으로 사망 위험도가 훨씬 감소하죠. 근데 반대로 근육이 쪼그라들고 BMI가 감소되면 위험도 증가되죠. 그러니까 암 환자가 생존율을 높이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고 체중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건 다 비만의 역설에 나와 있습니다. 비만 환자들이 오래 삽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비만이라는 것은 고도 비만을 절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약간 약한 비만 정도가 되어야지 노년층에는 어떤 질병이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버퍼작용, 어떤 암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이나 여러 질환에 대한 어떤 견디는 힘, 또 어떤 뭐 항암제에 견디는 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맷집은 체중과 체력이 돼야 되고, 그 체력과 체중이 역시 단백질과 이 어떤 BMI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먹고 운동하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거는 이제 이런 종아리 근육 관계돼서 해마다 찾아오는 여름철 불청격으로서 여기 나오지만 우리 일어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일어나면 중력 방향이 하체로 피가 몰리죠. 그럼 심장으로 유입되는 혈액이 감소돼서 심장에 피가 적게 들어가니까 심장에서 피를 적게 짜고 결국은 심장에서 짜는 힘, 그게 혈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혈압이 떨어져요. 누구라도 약간씩 떨어져요. 어느 정도 수축이 혈압이 앉았을 때, 누웠을 때보다 한 20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어르신들은 누워서 재면 혈압이 130, 80인데 일어나면 80으로 떨어져 버는 거예요. 그게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이거를 방지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종아리 근육이에요. 종아리 근육. 왜? 제가 아까 우유 짜듯이 펌핑한다 했죠. 하체 중력 방향을 몰리는 피를 쫙쫙 짜가지고 심장으로 올려주니까 심장으로 많은 양의 혈액이 들어가서 혈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의 환자에서 근력 운동, 특히 종아리 운동은 대단히 중요하고 까체볼 운동. 제가 진료실에 늘 합니다. 까체볼 운동 하루에 500번씩 하라. 9시 뉴스 보면서 어제 하나 잡고 딱딱 운동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무슨 특별한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귀찮아서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나중에 후회하시는 거예요. 근육 1kg는 돈 400만 원 가치가 있다. 근육은 노년기 내 모습을 결정한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 이영생과도 하는 이런 기립경 검사를 통해서 기립 저혈압을 보는 거죠. 이 종아리 근육 참 중요하다. 하체까지 내려오는 혈액을 수축시키는 펌프질을 하는 거다. 여기 보면 종아리는 두 개의 근육이 있어요. 여기 있는 비복근이 있고 안에 있는 이게 소위 말 중요한 가자미 근육이에요. 그래서 종아리에 있는 근육 두 개 중에서 이 안쪽에 있는 가자미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고 제가 그 팁을 또 다음 슬라이드에 소개를 할게요. 어떻든 종아리 근육, 하체 근육은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허벅지를 제2의 심장을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허벅지 대단히 중요하죠. 근육 펌프 역할을 한다. 혈액의 대용량 저장소 USB다. 중요하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립성 어지럼 환자는 어지럼을 어떻게 호소하냐면 일어서니까 정신을 잃을 것 같고 아득하고 기운이 없고 쓰러질 것 같아요. 뭔가 넘어질 것 같아요. 이 실신성 어지럼이에요. 제가 늘 이영희 어지럼증 상담소 10번 할 예정인데 늘 어지럼증 환자 진단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지럼증도
결이 있다. 풍기역, 어지럼의 격조. 제가 어지럼의 격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지럼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일어나면은 아득하고 쓰러질 것 같고 아찔하고 정신을 잃을 것 같아. 이게 바로 실신성 어지럼이에요. 여기서 정신을 잃으면 실신이에요. 졸도. 그 외에 여기 나오지만 뭔가 걸어다니면 어찌라고 머리가 맑지 않고 띵하고 걸어다니면 안정감이 부족하다. 몸이 흔들거리는 느낌. 그러나 실제 보면 잘 걸어요. 그리고 뭔가 어떤 몸이 붕 뜨는 느낌. 이런 게 심리적이에요. 시민성 어지럼. 그래서 어지럼은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가 말해주는 정보. 환자가 말해주는 정보가 잘 듣고 경청의 자세로 듣고 그 어지럼증이 육하 원칙에 맞추어서 그 어지럼증이 나타난 상황이 의사의 머릿속에 재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럼증이 재구성이 되고 그 육하 원칙에 맞추어서 그 이틀 전에 있던 환자의 어지럼증이 의사가 그려져야지 그걸 바탕으로 적절한 검사를 한다는 거죠. 특히 외래 오시는 어지럼증은 급성기가 대체로 소실되고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틀 전에 있던 그 어지럼증 현장에 의사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환자의 말을 잘 듣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통받는 환자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의 가슴을 가지고 경청의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지럼증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지만 무척 괴로운 게 어지럼증입니다. 두통 어지럼증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도 내 고통을 몰라준다. 특히 시민성 어지럼증은 검사하면 다 정상이고 MRI 10번 찍어도 안 나와요. 다 정상인데 나는 괴로워요. 그러면 한 사람들이 좀 멀쩡한데 왜 저렇게하지라고 말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지럼증을 이해해주는 의사의 공감 능력과 경청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게 어지럼증이다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립 어지럼이 나이가 갈수록 증가되는 게 바로 기립성 저혈압 때문인데 여기에 한몫하는 게 근감소증인 거예요. 근감소증. 그래서 근감소증이 상당히 중요한 기립성 어지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여기 말하자면 기립성 어지럼의 원인은 특히 제가 강조했는 찜통도 여름증 불청객, 근감소증. 그래서 이런 기립 어지럼은 앞으로 이 어지럼증의 주요 원인으로 차지할 것이고 여기는 기립성 저혈압이 중요한 원인인데 이런 기립 저혈압이 일으키는데 한몫하는 것이 날씨가 되고 근육 감소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당뇨 환자가 있으면 기립성 저혈압이 잘 옵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폭발적으로 아마 여름철에 기립성 어지럼 실신 환자들 증가될 거고 당뇨 환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당뇨하고 당뇨 전 단계를 합치면 거의 2천만 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당뇨 특히 남성들 또 노년층에서 남자들 전립선 약의 부작용 등등 노년층 이런 걸 해서 기립성 어지럼은 날씨 노인 인구의 증가, 당뇨의 증가, 전립선 환자의 증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증가하는데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운동 안 하고 앉아만 있고 해서 근육이 감소하는 근감소증도 상당히 기여를 한다는 거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기립성 어지럼도 증가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립 어지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법이 있는데 물 많이 먹고 근력 운동, 하체 근육 운동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몸에서 물 빠지는 조건들 다 피해야 되고 당뇨, 고혈압 관리 철저히 해야 된다. 요건 제가 또 한 6번째, 7번째 어지럼 상담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 치료에 제일 중요한 건 영양. 자, 고기를 드셔야 됩니다. 어르신들 충분한 단백질 섭취한다. 체중 1kg당 1g 뭐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일주일에 3번은 고기 드셔야 되고 살코기, 생선, 계란, 우유 다 이 안에 단백질이 많고 비타민 D 푹 빠져요. 채소만 드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근감소증 예방에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이다. 근력 운동. 이건 아무도 못 해준다. 의사도 못 해주고 가족도 못 해준다. 오로지 자기만이 해야 됩니다. 자기만이. 걷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보디빌딩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근육 운동하고 나서 집에 와서 근육이 아파야 됩니다. 관절이 아프란 말은 아니죠. 근육이 아플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사사하는 건 문제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오늘 30분 동네 한 바퀴 걸었다, 운동했다. 물론 안 하는 것만보다는 좋지만, 그래 해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육 키우셔야 된다. 제가 이거 충분히 집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햄스트링 머슬하고 엉덩이 머슬 강조하는 데드리프트, 스쿼트. 요즘 하는 방법 다 나와 있고,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시면 아드님이나 우리 자식들한테 스쿼트 하는 방법 가르쳐 달라고 하면 다 나옵니다.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스쿼트는 이런 대퇴,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죠. 이거는 이제 햄스트링 머슬 뒤에 있는 근육하고 엉덩이 근육 강화시키고, 종아리 까치바들 때 하나의 팁은요, 안쪽에 있는 가자미 근육을 활성화하려면은 발 뒤꿈치가 여기 수평면보다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물론 이러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자를 반드시 의자를 짚으면서 수평면보다 발 뒤꿈치가 밑으로 내려와야지 가자미 근육이 활성화되고, 그래야지 펌핑하듯이 우유 짜듯이 피를 쫙쫙 짜준다는 거죠. 위로 올릴 때는 올려서 한 3초 정도 유지하고 있다가 서서히 내린다. 저는 하루에 500번씩 하라 합니다. 500번은 뭐 많이 하라는 말이 400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엉덩이 근육 역시 중요합니다. 사실 골반 골절 되면 힘든 게, 골반 골절은 치료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똑바로 못 누워 자기 때문에 상당히 괴롭습니다. 골반 골절이 있고, 4주, 8주 동안에. 그래서 이 골반 골절, 엉덩이 근육 강화시키는 방법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 강화시키는 방법 다 바짝 이렇게 들고, 엉덩이에 힘을 딱 주고,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무릎을 세워서 허리와 이 허벅지는 일직선으로 해서 집에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슬라이드 런지 운동 집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운동은 집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자, 운동에서 제가 한번 먹겠습니까? 나 오늘 헬스장에 가서 뭐 끊어서 하러 가야지가 아니고 매일 집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헬스장에서 끊으면 돈 아까워서 또 자주 가요. 저도 사실 매일 끊어서 합니다. 또 근력 운동은 좀 재미가 없어서 좀 약간 지루해 하지만, 그러나 이를 악물고 근력 운동을 해서 노년기에 이 행복한 노년, 건강한 노년은 근육이 달렸다는 것을 좌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경과 이형 어지로서 제가 하는 이 유튜브에도 많은 근육에 대한 내용이 많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 제가 강조했는 것이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노년기에 힘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근육을 많이 키우고, 신경과 이형 어지로서에 들어가면 70몇 개 동영상이나 이석증, 뇌졸중, 다양한 동영상이 있으니까 한 번씩 시간 되시면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했는 걸 약간 정리를 하면서 또 질문을 몇 개를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는 거의 핵심 키워드는 근육이다. 근육, 또 하체, 그리고 근력 운동, 근육 적금, 40대부터 근육 운동을 하자. 근육이 빠지면은 각종 질병의 위험도 올라간다. 심혈관 질환, 신경색, 고혈압, 당뇨, 치매, 그리고 암 이후의 생존율, 폐기능, 기립성 어지럼, 모든 것이 근육에 달려있다.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어떤 의사의 도움도 없다. 누구의 도움이 없어. 오로지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된다. 가장 좋은 것은 근력 운동이다. 그러나 여기서 식단이 중요하다. 식단은 근육, 살코기를 드셔야 된다. 보통 60kg 어르신이면 1kg당 1.2g 정도라는데, 그걸 어떻게 재보고 먹습니까? 매일매일 고기 드시고, 우유, 계란, 비타민 D 충분히 드시고, 그리고 운동은 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는 것이고, 날 잡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는 것입니다. 2km 이내에 이동의 기본값을 근육으로 가져가십시오. 5층 정도의 계단은 엘리베이터 타지 마십시오.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좋아진다는 거 강조를 하고, 근육이 부족하면은, 근육이 빠지면 노년기 3회 우울증까지 동반됩니다. 근육은 단순하게 뼈를 보호하는 기계적인 물리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체에 여러 가지 장기와 밀접하게 관여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제가 다음에 할 때는 금요일 저녁 7시에 흔히 이석증, 돌 하나 때문에 주위가 돌아가는 극한의 고통, 이석의 모든 것을 제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석증은 제 신경과 이형 어지러워서 제 유튜브에도 많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 집에서 이석증의 자가 체크법 다 설명을
제가 상세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회가 되신 우리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함께 하시고 저희 어지럼증 강의를 통해서 우리 많은 비욘드의 그 시청자들이 실제 많은 내용을 알아가시고 생활에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비욘드 이런 의학 채널이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말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전문가들이 쉽게 설명을 드리면서 쉽게 유튜브 통해 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가 아마 세계적으로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정말 좋은 것과 함께 이런 비욘드 같은 이런 여러 건강 채널을 통해서 여러 교수님들이 많은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건에 대단히 중요한 거고, 앞으로도 비욘드의 여러 시청자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더 쉽게 더 실제 눈높이에 맞추어서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많아서 우리나라 국민들 많이 건강하고 요즘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더욱더 계속 건강하기를 개인적으로 정말 바랍니다. 4월 11일에는 이석증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여기 질문이 조금 있는 거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김홍춘 선생님께서 갑자기 어지럼이 생겨 머리를 움직일 때 회전한 느낌이다. 자, 이거는 일단은 이거는 이석증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메니에르병과의 감별 포인트에서 중요한 거는 메니에르병은 머리 두부 움직임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자고 일어날 때, 자려고 누울 때, 자다가 옆으로 돌아 누울 때 발생하면 이석증입니다. 둘째는 메니에르병의 어지럼증은 적어도 20분 이상 한두 시간씩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석증은 대체로 1, 2분 이내에 좋아지고 다시 머리 움직일 때마다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감별될 수 있고, 메니에르병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증상은 이 청력 저하와 이면 기울림이지만 때때로는 이런 청각 증상 없이 어지럼 단독으로만 나타났다가 나중에 이런 청각 증상이 동반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메니에르병의 초기 증상으로 어지럼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지럼증의 지속 시간과 어지럼증이 발생할 때 상황이 머리를 움직일 때 생기냐 아니면 머리 두부 움직임이 없을 때 생기냐, 두 번째는 어지럼의 지속 시간으로 충분히 감별할 수 있습니다. 예, 사랑나무 선생님께서는 자, 최근 근육이 약해지고 일상적인 활동에 힘이 든다. 자, 힘이 든다는 게 이게 바로 근육이 약해져서 일상적인 활동, 제가 말하는, 아까 말하는 무슨 식품을 들고 나르기, 혹은 어떤 신호등에 건네기, 혹은 항아리에 어떤 열기, 각종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죠. 특히 무릎과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있습니다. 스쿼트 많이 하시고, 데드리프트도 하시고, 까체볼 운동 많이 하시고, 고기 많이 드시면서, 물론 걷는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 주변이라는 것이 아마 엉덩이와 허벅지를 포함해서 저는 데드리프트와 스쿼트를 강조하겠습니다. 충분히 집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아마 이분이 여성이면 더욱더 그렇죠. 여성이면 이제 완경기가 되시면 이제 어르신들이 여성 호르몬의 순기능이 빠지니까 근육이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후반전 선생님은 어지럼증이 자주 발생하고 갑자기 일어나거나 고개를 돌릴 때 현기증. 자, 이거는 이제 어지럼증을 개선하기 위한 근력운동이라는 거는 어지럼증의 원인 따라서 근육운동에 도움되는 게, 아까 제가 말한 기립어지러움은 근육운동에 도움됩니다. 그러나 메니에르병이나 이석증은 근육운동에 직접적으로 도움은 안 되죠. 근데 아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고개를 돌릴 때라는 거는 이석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립성 어지럼증은 앉았다 일어설 때, 제가 아까 말한 어지럼증의 결이 어떻다 했습니까? 아찔하고 정신을 잃을 것 같고 힘이 없고 쓰러질 것 같고 힘이 없이 아득하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어지럼증이 있는데, 앉거나 누우면 좋아지면 그거는 기립성 어지럼증입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의 결과, 어지럼증의 발생 사항을 봐서 만약 기립성 어지럼이라면 근력운동 도움이 됩니다. 어떤 운동? 종아리 근육 강화시키고 허벅지 근육 강화시키면 됩니다. 예,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의 운동, 제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선생님도 말씀하신 같은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면은 근력이 부족하면 밸런스, 균형이
균형 잡기가 어렵고 그래서 넘어집니다. 낙상. 그래서 저는 하체 근육 강화시키는 건 제 슬라이드에 강조했듯이 햄스트링 머슬을 강조하는 데드리프트, 그리고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스쿼트, 그리고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까치발 운동, 고루고루 하십니다. 골반을 강화시키는 운동,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체 근육을 강화시키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체 근육 운동과 더불어 걷기나 러닝 같은 유산소 운동도 어지럼증, 예, 맞습니다. 유산소 운동 도움이 됩니다. 특히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숨 참는 근육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고, 편두통은 두통도 흔하지만 어지럼증도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60대 70대에는 근력 운동이 더 도움이 한 7할 정도 하고 유산소 운동 3할로 가져가라는 이야기고, 젊은 분들은 조금 유산소 운동을 더 많이 하라는 이야기고,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유산소 운동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운동 유발성 두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 하는 분이 갑자기 운동을 과하게, 특히 숨을 참는 근력 운동을 하면은 그 자체가 편두통과 유사한 두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운동도 한 계단씩 이렇게 강도를 올려야 되고, 우리 인성극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산소 운동, 어지럼 두통에 도움이 됩니다. 단 어지럼증의 원인이나 두통의 원인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질환별로 조금은 다양할 수 있겠죠. 하체가 굵은 거는 나이가 들어 좋은 거, 당연하죠. 하체가 굵은 거는 무조건 나이 들어서 좋은 겁니다. 물론 젊은 여성들 하체 굵은 거 싫어하시겠지만, 오래 사시고 건강히 사시려면 하체가 굵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체 정말 중요하고, 감사합니다. 건테크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도끼미 선생님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시고, 골다공증이 있으면 스쿼트 운동이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이냐요. 골다공증이 있으면 이거는 스쿼트 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스쿼트 나쁜 자세가 있으니까 골다공증이 있으면 아마 또 근감소증도 동반된다고 제가 강조했죠. 그래서 저는 골다공증 근육이 빵빵하면은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니까 바른 자세로, 올바른 자세의 스쿼트 운동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골다공증, 근감소증에 스쿼트 운동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오늘은 거꾸리 운동, 거꾸리 운동이라는 게 물구나무 서는 거 말씀하시죠? 이거 이석증 일으키는 지름길입니다. 저도 저희 직원방 헬스장에 가는데 종종 보면은 거꾸리 운동 하시는 분들 많던데, 저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사실 저기 이석증에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석증 하나죠. 거꾸리 운동과 유사히 제가 이석증 잘 생기는 거 에피소드 한번 이야기할게요. 흔히 우리 미장원에서 샴푸하다가 119 실려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뒤로 적기는 삶. 두 번째, 치과에서 의자 뒤로 제껴서 입 벌리다가 이석증 옵니다. 그거와 똑같은 것이 거꾸리 운동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에 이석증 데이터 올 때 미장원에서 샴푸할 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오늘 일단 이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유익한 시간을 가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앞으로 이런 유익한 시간을 통해서 계속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저의 강의를 마치고 4월 11일 이석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금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